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산화환원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거기서 한 원자의 산화수가 어떤 물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자의 산화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규칙을 조금 보고 그런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산화수를 정한 규칙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산소 기체 O2는 이런 원자의 산화수는 0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일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온 결합의 경우 각 원자의 산화수는 전하와 같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그 염화 나트륨이 있다고 칩시다. 염화 나트륨이 예를 들어 나트륨 양이온은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요. 염소 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산화수도 마이너스 1입니다. 세 번째, 다원자 이온은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 황산 이온이 있는데 여기 지금 황산 이온의 전하는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그 황의 전하인 플러스 6과 산소의 산화수인 잠시만요. 황의 산화수인 마이너스 6과 산소의 산화수인 마이너스 2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그 다음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입니다. 이것도 역시 물로 따져보면 편한데요. 여기서 플러스 1은 수소의 산화수고요. 마이너스 2는 산소의 산화수입니다. 물은 수소가 2개니까 플러스 1 곱하기 2 한 다음에 산소에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화합물에서 이런 산화수의 합들은 항상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1족은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경우고요.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경우입니다. 1족 금속 원자는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하죠. 여섯 번째,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아마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커서 좀 특별하게 정해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일곱 번째, 화합물에서의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그런데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대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그런데 과산화 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과산화 물이 뭐냐면 산화물에 산소 원자가 더해진 화합물로요. 분자가 O2, 2-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산소 분자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네, 지금까지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저희 여름에 더운데 소나기 내리기 직전에 있죠. 막 구름은 잔뜩 껴있는데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덥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내린 다음은 어때요? 되게 시원하죠. 이것도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름에서의 수증기가 액화할 때, 그러니까 비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되고 나서 이 물이 증발을 하고 나면 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시원해지는 거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소나기와 같은 경우 수증기가 액화할 때는 발열 반응이고요. 이 물이 증발할 때는 흡열 반응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발열 반응의 몇 가지 예를 볼게요. 첫 번째에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거 옛날에 중화 반응했을 때 나온 중화 반응이죠. 보시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생성되고 그런데 추가로 열이 더 생겼죠. 네, 이걸 보고서 사실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열도 같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연과 염산의 반응인데요.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흡열 반응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열이 있다가 그 생성물로 갈 때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탄산수 나트륨의 열 분해입니다. 이건 역시 원래는 열이 같이 있다가 분해가 되었을 때 열을 흡수하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의 출입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선난로나 쿨팩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한 열의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열량계라는 장치로 하는데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단열 반응 용기, 온도계, 젖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량계 중 하나인 통열량계인데 보시면 젖계와 온도계가 있고요. 또 용기가 저렇게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루 접시랑 물이 있는데 왜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열량계는 연소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소되었을 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 열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통열량계 속 시료가 연소하면서 열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이 방출하면 그 안에 원래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약간 증발하기도 하고 온도가 변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방출한 열량을 구합니다. 이게 아까 나와있던 통열량계인데 저희 맨 가운데 시료 접시가 있고 그 밖에는 물이 있습니다. 저 시료 접시가 뜨거워지면 물이 증발하면서 질량이 줄겠죠. 그리고 용기도 조금 뜨거워지겠죠. 그걸로 방출한 열량을 구하는 겁니다. 간이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한 열량을 간단히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로폼 컵이랑 물이랑 온도계랑 젖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식을 좀 알아볼게요. 간이 열량계를 사용하여 출입한 열량을 측정할 때 만약에 열량계가
열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은 열량계 속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습니다. 이걸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온도 변화로 방출한 열량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은 물의 비열, 물의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를 곱한 값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열량의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